자, 실력과 시험 점수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즉 실력이 없는데도 점수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라는 말이 맞는 거냐 잘못된 거냐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실력과 시험 점수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첫 번째, 진단고사 해설반의 필요성, 두 번째, 최소 수강 단위의 필요성, 세 번째, 동영상 강의의 필요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 두 개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과 시험 점수는 다르다는, 다시 말하자면 실력이 없는데도 단기간이죠. 단기간 동안에 실력 늘기 힘드니까 실력이 없는데도 시험 점수는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학원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기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면 1번, 저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설명할 수 없거나, 즉 실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없거나, 실제로는 저 두 개가 왜 같은 건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주장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혹은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SAT 문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ypes of questions. 이 네 가지 종류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게 있고,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질문이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인지만 알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그냥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알면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잘못된 퍼스펙티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문에 두세 개의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얘기랑 미국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딱 보면 지문에 영국과 미국의 얘기가 나오는데, 질문을 보면 이게 영국에 관한 질문인지 미국에 관한 질문인지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미국에 관한 질문인지 영국에 관한 질문인지만 구별하면 또 풀리는 문제가 한 25%. 세 번째 게 어려운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얘도 25%는 맞는데, 세 번째 게 뭐냐면, 이 25%는 한번 더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게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지문,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퀘스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나 구별도 안 되고, 퍼스펙티브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상태에서 어떠냐면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퀘스천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나 표현을 써요. 그런데 다른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이 텍스트에 있는 컨텍스트 때문입니다. 문맥 때문에. 혹은 반대도 있어요.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랑 퀘스천에 나온 단어가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컨텍스트상 같은 내용이에요. 어려워지는 거죠. 25%. 자, 네 번째 거는 포함 관계에 관한 건데, 이거는요. 오늘 실력과 점수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므로, 거기하고는 좀 맞지 않으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 설명하기 쉬운 문제가 몇 %인 거죠? 그렇죠. 50%입니다. 결국 쪽집기 학원이라는 거, 기술을 보여준다. 시험 점수하고 실력 다른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저 두 가지만 다루는 겁니다. 본인들이 저 두 가지만 다루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설명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특별한 지적 능력이나 특별한 분석력, 특별한 판별력이 없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만 설명하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계산을요. 여러분, 리딩 앤 라이팅에 800점이죠? 거기서 100점 내도 240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도 못 맞으면 240점이에요. 감점도 없고. 자, 그때 리딩이 52 questions고 라이팅이 44니까 리딩만 한번 계산해보면, 왜냐면 라이팅 되게 쉬우니까요. 그럼 리딩의 전체 퍼센트는 52에서 40살 더한 거를 51 나눈 거 맞죠? 그쵸? 이게 지금 뭐냐면 리딩의 퍼센티지입니다. 그쵸?
그때 리딩의 50%가 쉬운 거라고 했으니까 또 반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 800에서 240을 뺀 거를 리딩 퍼센트로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만큼이 순수하게 리딩의 쉬운 문제 점수 배점입니다. 리딩의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은 라이팅의 퍼센티지죠? 그렇죠? 그러면 라이팅의 퍼센티지를 곱하게 되면 얼마냐면 257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공짜로 240을 주니까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1을 더하면 649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찍기 학원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점수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우연히 맞을 수 있는 거죠. 감점이 없으니까. 우연히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더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는 찍기 학원에서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거죠. 절대로 700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만약에 700이 목표라면 쪽지기 학원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만약에 650이 목표라면 사실은 쪽지기 학원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원에는 소위 말해서 언어 감각이나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이 많고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겁니다. 학원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요. 자, 진단고사 해설반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두 개, 특히 이거를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연습을 시키는데 그 연습시킨 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라고 말할 때 실력, 얘가 실력인데 저게 제대로 수업 시간에 배운 만큼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단고사 해설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단고사 해설반이 애가 스스로 자기가 실력이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진단고사를 모의고사를 본 거를 다시 그냥 확인한다고 해서 어떻게 저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진단고사 해설반을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진단고사 해설반을 들을 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당연히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로 수업을 하는 건데, 질문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요. 틀린 문제를 질문하는 거겠죠? 자기가 쓴 답은 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정답은 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를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근데 이게 뭐냐면 아규먼트예요. 수업 시간에는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지금 새로운 걸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자기가 지금 습득하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진단고사 해설반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 쓴 답은 이래서 정답이고 정답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아규먼트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설명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제3, 제4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컨디션이에요. 그게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수업이 뭘 배우는 건가? 결국은 패러프레이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패러프레이징 배운다는 걸 다시 쉽게 말하자면 증거 찾기를 배우는 겁니다. 증거 찾기. 이게 텍스트고 이게 퀘스천이에요. 답이 이거래요. 이게 어떻게 답인지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요. 이렇게. 그런데 이 증거가 왜 어려운 거냐면 여기 쓰인 단어나 표현하고 여기 쓰인 단어나 표현이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단어나 표현하고 여기 쓰인 단어나 표현이 같거나 거의 똑같거나 누가 봐도 똑같은 걸 금방 알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영어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영어 시험의 이름이 뭘까요? 토플, 토익, 탭스. 수능은 반반입니다. 수능은 토플 같은 성향도 있고 수능에는 SAT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EBS 교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SAT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므로 실제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수능을 본다면 SAT 시험하고 참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근데 이 EBS 교재를 사용하고 본다면 이제는 SAT하고 비교도 되지 않게 쉬워지는 거죠. 자, 지금 이 동영상은 수능을 비난하고자, 제가 수능을 싫어하지만 수능을 비난하고자 만든 건 아니므로 수능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 찾기를 배우는데 증거 찾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패러프레이징 때문입니다. 증거 찾기가 쉬운 시험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 시험이요. 영어 시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토플, 토익, 탭스 같은 시험들이죠. 토익은 무지 막자기 쉬운 시험이고요. 자, 그러면 증거라는 게 뭐냐면 저자의 시각으로 보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패러프레이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꼭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니까요. 왜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려면 저자의 시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시각으로 착각하지 않기. 이런 걸 증거 찾기를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증거 찾기가 자기가 잘 증거를 찾았는지 적용을 해보지 않으면, 적용하는 그 장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단고사 해설반입니다. 이런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이런 걸로 테스트 안 해봐도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진단고사 해설반을 들 필요가 없고 성적이 잘 올라갈 거고, 근데 수업에서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잘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들은 진단고사 해설반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실제로 진단고사 해설반을 운영해보면 수업시간에 태도도 좋고 잘 이해하는 학생들이 진단고사 해설반을 많이 듣고, 수업시간 태도도 엉망이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싫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그냥 돌아서 19번이요. 30번이요. 그럼 질문하는 학생은 왜 30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몰라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될 학생들은 안 하고 있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거죠. 빈익빈 부익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회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수업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증거 찾기는 무엇인가? 설명한 겁니다. 좀 전에요. 본인의 답이 왜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지면서 찾기. 정답이 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지면서 찾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문 찾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서 찾아라가 무슨 말이냐면 저자의 시각으로만 봐라 그 얘기입니다. You gotta look at everything in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 You gotta see the author's perspective. You gotta put yourself in the shoes of the author. author 생각으로만 봐라 그 얘기입니다. 저 찾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패러프레이징 때문입니다. 자, 패러프레이징 전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지문이나 문제 종류에 따라서 심하게 다르다. 어려운 정도가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지문을 연습하는 게 필수적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여러 종류의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하고 자기가 안 맞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과학적 지문을 싫어하는 게 누구죠? 여학생. 역사적, 철학적 지문을 싫어하는 게 누구죠? 남학생. 경제학적 지문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자, 언어 문제. 스피킹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리딩이나 라이팅 문제가 큰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스피킹에 문제가 없는 사람 뭐라고 하죠? 네이티브 스피커. 그래, 네이티브 스피커라도 리딩이나 라이팅을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여러분요? illiterate,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참 재밌게도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 스피킹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영어 리딩하고 라이팅에는 문제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비록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있어도 한국 사람의 피를 속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데요? 읽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계 최악의 읽기 싫어하는 국가. 자, 네 번째가 패러프레이징.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 재밌게도 1번, 2번, 3번은요. 연습으로 극복되는데 한계가 있지만 4번은 의지만 있다면 연습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가장 심한 문제인 4번이 극복하기 제일 쉬우니까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 4번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극복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1번, 2번, 3번은 연습으로 극복이 안 되는데 4번은 연습으로 극복하기 되게 쉽다. 그 얘기입니다. 자, 패러프레이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장난이 심해가지고요.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혼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90%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나머지 그 10%가 컨텍스트를 결정했고 나머지 그 10% 때문에 이 90%랑 10%를 합치면 다른 표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죠. 연습으로 극복이 됩니다. 연습으로 something like this can be overcome by training. 오케이? 자, 예를 들면 humanity가 honest냐, beautifully splendid냐.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개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딱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딱, 컨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지문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왜냐면 지문의 느낌에 따라서는 이 겸손함이 솔직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 놀라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 두 개 단어가 사전적으로 비슷하냐 아니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전적으로 비슷해도 저자가 다르게 이용했으면 다른 단어인 거고 아무리 사전적으로 달라도 저자가 같은 방식을 이용했으면 같은 거예요. 컨텍스트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컨텍스트가 원래 중요한 거죠. 이 컨텍스트나 컨텍슈얼 클루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의 시각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과 인퍼슨 클래스. 그 동영상은 왜 중요한 거냐? 이 컨텍스트를 보기가 어려운 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토리컬 어프로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리토리컬 어프로치가 먼저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안 말하고 말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장난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포커스, theme, 컨텍스트 잡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저자가 말장난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저자가 리토리컬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컨텍스트 잡기가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 오피셜 가이드 SAT 그 분류를 보게 되면요. 지문에 리토리컬한 지문이 있고 인포메이션 아디에서 지문이 있고 synthesis 지문이 있어요. 이건 100% 오피니언입니다. 이게 팩트고 이게 오피니언이에요. 오피니언, 오케이. 요건 그림을 사용한 겁니다. 피겨, 그래프, 플롯. 그러니까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지문에 그림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라는 건 팩트하고 오피니언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무조건 팩트인 거죠. 그래서 얘는 거의 100% 팩트예요. 선생님들을 뽑기 위해서 면담을 해보면 여기에 이걸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교만 나왔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자가 100% 오피니언을 사용하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문학적, 철학적, 간접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 저자의 태도가 문학적 표현을, 철학적 표현을,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는 저자의 태도가 자기랑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전공했든지 간에 심지어는 영문학이나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까지도 설명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즉 리토리컬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지문들 혹은 문제들을 설명하는 강사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한두 명 면담을 해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지문이나 이런 표현이 3분의 1이나 출제되고 이런 경우들에도 리토리컬 어프로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 이걸 설명하는 강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저걸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선생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레벨 1, 2, 3, 4, 5, 6에서 루테크 어프로치는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되고 있고 여기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여기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서 이제 리토리컬 어프로치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정도 실력이 올라서 월발을 하게 되면 갑자기 수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리토리컬 어프로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리토리컬 어프로치를 어느 정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 뽑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이용해서 that happens to be me, myself 저자에다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원에는 왜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 거냐면 1번 리토리컬 어프로치가 뭔지 모르거나 2번 그냥 아무나 그냥 배치하고 있거나 3번 리토리컬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꽉 차 있는 거죠. full of them, right? 그런데 다른 학원들이 만든 동영상을 혹은 샘플 강의들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원들은 리토리컬 어프로치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아무나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엉터리로 가르치는 학원에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이 있어요. 특히 컬리지. 한국에도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엉터리로 하고 있는 한국의 Korean Educational System이 미국의 에듀케이션 시스템과 다르다고 해서 미국의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닌 거죠. Get it? 오케이. 자, 마지막 말로 제 주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력과 시험 점수는 같습니다. 사주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사주냐면요. 일반적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보통의 학생들, 일반적인 평균 IQ 한 120 정도 되는 학생들은요, 사주 정도가 걸려야지만 저자의 시각으로 지문을 보는 그런 훈련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사용하지 않고 저자의 시각으로 지문을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4주 정도부터 들더라고요. 4주 정도부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단고사 해설반 4주 동영상 강의가 왜 실력과 점수가 같은 것인지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저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학생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알아듣거나 almost right away 아니면 이 rhetorical approach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뽑기가 되게 쉽거나 both of them are impossible.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경험상. 오케이? 네.